357쪽 제10장에 더 평화로운 세계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소제목을 읽겠습니다. 세계평화, 한스킹의 비전을 한마디로 한다면 세계평화, 평화를 위해서 대화해야 돼. 대화하기 위해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려면 세계 윤리가 필요하고 뭐 등등 그렇게 이어집니다. 더 평화로운 세계 정치, 여기 정치요, 청치로 되어 있는데 정치. 근데 세계는 평화로워진다는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참, 앞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비전이,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선언문을 내고, 그런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계가 달라지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트럼프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치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히틀러가 뭐 이런 비전을 몰라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 음악, 문화, 철학, 건축 모든 면에서 앞장섰던 민족인데 거기 이제 히틀러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만 이상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깃발을 드는데 독일 사람들이 다 동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계 평화, 종교 간 대화, 이런 게 필요하니 꼭 세워나가자.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귀를 기울이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그건 제가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요한계시로 얘기하는 묵시적 세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가 디스토피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망해야 구원의 빛이 다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1940년 김나지움 5학년 학생으로 2차 세계대전 반발에 관해 32쪽짜리 논문을 쓴 이래. 대단하군요. 졸업반 학생이에요. 김나지움 5학년이면.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나지움 5학년 학생으로 아닌가? 졸업반 아닌가? 나는 매일같이 열정적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군림하던 유럽 근대의 정치 패러다임은 정치 작동 기제, 어떤 그 모델, 그런 것들은 평화적 협력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폭력과 전쟁을 부추겼다. 그리고 정치 윤리에 대한 마키아벨리적인 무시가 이와 결부되어 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쓰는 사람인가? 마키아벨리.
1945년 이후 유럽과 세계에서 관철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의미하는 바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근대의 국가주의적 이익, 권력, 위세정치. 위세정치. 번역이 깔끔하잖아요. 위세정치가 무슨 말인지 다 들어오지 않았네요. 억압적 정치라는 건가? 괄호 열고 베르사유나 두 번째 부시 정부에서도 여전한데, 대신 지역 간 소통, 접근, 화해의 정치, 이게 필요하다, 요청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프랑스와 독일이 시범을 보였고 유럽연합에 의해 온 대륙으로 확산되었으며 중근동,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 스리랑카에서도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에서 예전의 대립, 공격, 보복 대신 협력, 타협, 통합을 요구한다. 이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은 두루 알다시피 일상의 정치를 멀리 넘어서는 심성의 변화를 전제한다. 심성의 마음의 변화.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나?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죄인이라서 심성의 변화는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존재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계가 각자 도생으로 점점 치닫고 있어서 심성이 바뀌기는커녕 퇴행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계도 그렇고요.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편제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건데 맞는 얘기죠. 국가, 인종, 종교의 상위성이 더는 근본적 위협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풍요화의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차이점, 중요한 차이들이 분열, 공격 이런 쪽이 아니라 더 서로 윈윈하는 풍요로운 그런 가능성으로 이해돼야 된다. 차이가 미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인데 이런 차이, 유색인종,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게 차이가 서로 분리해내는 게 아니라 서로 풍요로워지는 관점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 10장 제목처럼 비전이에요. 비전. 그게 현실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한숙형도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예전 패러다임이 번번이 적을 아예 불구대천의 원수를 상정했던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더 이상 적이 필요 없다. 그러나 파트너, 경쟁자 그리고 종종 반대자도 필요하다. 경쟁자, 적은 아니고 경쟁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군사적 대결 대신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경쟁이 통용된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경쟁이 이게 어느 선에서는 금방 또 전쟁이 됩니다. 그걸 구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선의의 경쟁이야 말을 하긴 하는데 거의 전쟁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들끓게 되거든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벌이고 있는 그 관세를 보십시오. 관세 정책을 보십시오. 이게 경쟁이 아니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뜻대로는 되지 않죠.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전쟁이 아니라 국제법과 민족 간의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 국가의 안녕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전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화에 의해 상호 대립이나 병립이 아니라 공존 안에서 촉진된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났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게 뚜렷이 드러났죠. 한번 참혹한 상황에 빠진 다음에는 인류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21세기에는 다시 또 퇴행합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얘기한 것처럼 세계 사회 시간은 거꾸로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존재하는 상이한 이해관계들이 공존과 복잡한 연관관계 안에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는 한쪽이 다른 쪽을 희생시키고 승리하는 제로섬, 제로 S 아무것도 없냐 모든 것이냐는 이런 싸움이 안 된다는 거죠. 제로섬. 지더라도 한 3 정도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경쟁인 거죠. 그게 아니라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 게임을 실행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제가 자꾸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쉽지 않다는 말을 반복해서 미안합니다. 이 세계 정치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행태, 그리고 우리 국내에 돌아가는 행태, 이런 것들을 보면 제로섬이에요. 제로섬.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정치가 더 쉬워진 것은 결코 아니며 이제는 물론 비폭력적인 가능성의 기술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포스트 모던적인 임의 선택 다원주의에 근거할 수는 없다. 포스트 모던적인 임의 선택 다원주의, 뭐든지 괜찮다. 임의 선택주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뭐 그런 철학에 근거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 기술은 가능성의 기술이에요. 평화를 실현해내는 그런 가능성의 기술은 특정한 근본 가치, 근본 원리, 근본 의무들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현재한다. 이 근본 합의는 사회의 모든 집단이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이 다양한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의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지켜야 한다. 요컨대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단지 새로운 정치와 외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 진실된 상호 수용, 새로운 윤리다. 이걸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바꾸면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회심이에요. 마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세계 정치, 세계 경제, 세계 금융 체제는 세계화됐어요. 세상.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화가 됐어요. 세계 여러 그 펀드, 어떤 기금들이 돈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큰 손이죠.
큰 손들, 그거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을 제가 들으면 알겠는데, 제가 그걸 딱 기억해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큰 손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어떤 그 주식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럼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수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익을 많이 보죠. 그러다가 이게 불안하다 그러면 쏙 빠져나가죠. 그런 일들로 희생을 본 회사들도 많이 있고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후반부인가 구제금융 그건 뭐죠? 거기 떨어진 게 그 이유 아닙니까? 달러가 왔다가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달러가 너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가 이제 파산 비슷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세계화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이런 체제는 우리의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운명을 근본적으로 함께 규정 짓고 있다. 국가적이거나 지역적으로 안정된 외딴 섬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사실 우리하고 지금 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상관이 있잖아요. 너무 직접적으로 상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윤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지구는 위험한 세계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강고한 국가적, 지역적 이해관계는 크게 균열되었지만 정치, 경제, 금융의 강력한 세계적 연관관계가 이미 존재하며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버린 거예요. 딱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세계 사회에 관해,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세계 문명에 관해 말하고 있다. 세계 사회와 세계 문명은 그 안에 우리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포섭되어 있는 연관적 상호작용의 장이다. 장, 그라운드, 필드, 장이에요. 필드예요. 같은 필드에 있어요. 기후위기가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갔잖아요. 결국 탄소 배출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산업화를 일찍한 나라들이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생태 위기는 또 가난한 나라가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세계 윤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되겠죠. 계속 그래도 외치고 각성시켜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실로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세계 경제 위기가 뚜렷이 보여주었다. 미국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세계 전체 경제가 지금 혼란 가운데 떨어진 겁니다. 다음 소제목, 더 정의로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더 정의로운, 앞에선 평화로운, 정의로운 세계 경제. 이게 더 이게 정의로운 세계 경제가 요원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스 킹이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지 아닐지는 자기도 확신 못하죠. 그래도 이게 가야 될 길이니까 말하는 겁니다. 뭐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한국교회의 이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뭐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뭐 이런 교단이 다른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장로교만이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장과 예장이 하나 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장 통합만이라도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합동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합동한. 근데 지금 뭐 백 몇십 개씩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하는 게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도 그거를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 비전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스 큐잉도 그런 심정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는 그 의아심은 저나 마찬가지로 그분도 하고 있을 거예요.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건 뭐 퇴행적인 게 많거든요. 나는 규칙적으로 신문의 경제면도 살펴보는 좀 희귀한 신학자에 속한다. 대학생 시절부터 나는 사회철학과 사회정치 문제들에 몰두했다. 나의 책 1997년에 나온 세계 정치와 세계 경제를 위한 세계 윤리에서 복지국가 모델 스웨덴과 신자본주의 모델 미국을 꼼꼼히 비판한 다음 새로운 세계적인 경제, 정치적 구상들에 대한 철저한 연구 분석을 시도했다. 한편으로 밀턴 프리트만 같은 사람의 경제적 초자유주의 안에서 초자유주의, 자유주의를 훨씬 더 극단적으로 넘어서는 그건 뭐야? 완전히 개인주의보다 더 나가는 건 자유주의인가요? 안에서 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시대에는 생태계를 고려하는 사회적으로는 루드비히 에르하르트의 이념들을 따르는 시장 경제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된다. 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시장 경제? 그게 뭘까? 나는 이미 1990년에 많은 사람과 함께 세계적인 생태,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찬성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세계적 윤리가 필요하다. 나의 원칙적 입장은 두 가지 거리두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1990년부터 이렇게 외쳤는데 세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나요? 어떨까요? 세계 경제가 더 정의로운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그 차이가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까요? 어떻게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 분야에서 윈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굴복시켜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트럼프 등장 이후로는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첫째, 교회 사람들이나 노동조합원들의 뜻대로 주장하는 비경제적인 신념 윤리와 거리두기다. 비경제적인 신념 윤리. 모두가 다 공평해야 돼. 그러니까 기업주도 노동자하고 똑같이 연봉 받고 살아야 돼. 왜 기업주가 기업의 그 이익을 독차지하려고 그래. 이런 게 이제 비경제적인 신념 윤리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좀 이거는 대안이 아니다. 한스킹을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전혀 없는 윤리적 요구들을 대중을 위해 내세우는 사람.
포퓰리스트죠. 요컨대 경제 법칙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윤리가 아니라 윤리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윤리가 아니라 윤리 지상주의. 모든 그 시장 작동 메커니즘을 윤리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극단주의를 가리켜서 윤리지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좀 거리를 둬야 된다. 둘째, 신념 없는 성공윤리를 겨냥한다. 여기에도 성공윤리, 무조건 목적만 달성하면 돼. 성공주의, 여기도 거리를 둬야 된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양극단은 이제 한스킹은 좀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그냥 윤리적 비경제적인 신념윤리만 주장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신념 없이 그냥 경제가 발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하고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윤리는 특히 성공에 홀린 경영자들과 비양심적인 경제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주장한다. 일단 기업을 크게 키워야 파이가 생기고 거기서 노동자들도 같이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성장 논리인 거죠. 윤리적 규범은 전혀 없는 경제적 견해들을 교조적으로 선전하는 사람은 경제 이익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환원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파이를 키워야 되는 게 목적이 되니까 계속 어떤 걸 하더라도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됐으니까 노동자들의 이익과 복지도 헤아려야 되지 않냐 하는 말이 나오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기업이 커졌으면 앞으로 더 커져야 된다. 그래야 또 기회가 생긴다.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윤리에 귀속되어야 할 우선권은 결코 성공에 양도될 수 없다. 나는 자신의 이익을 취해도 되지만 모든 사업상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혹시 경쟁의 압박이 심한 경우에는 과도한 부담일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199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책략과 윤리적 판단은 확실히 결부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은 한국 기업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윤리가 우리나라 기업가들에게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각자도생의 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그러나 두루 알다시피 오늘날 경제는 불가피하고 또 정당화된 세계화의 흐름을 따라 세계화, 전반적으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렸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 경제에 호의적인 사람일지라도 이 신자본주의 모델은 비판해야 될 것이다. 신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더 강하게 된 거죠. 이 모델은 무수한 사람에게 초래한 반사회적인 결과들과
윤리적 척도의 총체적 결여 때문에 용납될 수 없으며 사실 현실의 경제 위기의 주범이다. 신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어떤 규범 이런 건 필요 없어. 정부가 간섭하면 안 돼. 사기업이 자유롭게 모든 걸 다 선택해서 기업을 키워야 돼. 그게 국가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에 있는 국민들도 잘 되는 거야. 이런 주장이거든요. 신자본주의가. 이게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고 한수경이 짚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